대한민국 서울. 프랑스에서 온 모녀가 버스를 타자 갑자기 버스에 앉은 사람들이 그 모녀를 노려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더니 그 모녀는 황급히 버스를 내리려고 합니다. 프랑스 모녀가 신뢰되는 행동을 했을까요? 이번 사연은 프랑스 싱글맘 아멜리아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봉주르. 저는 매력적이면서도 분주한 파리의 거리에서 싱글맘으로 살고 있는 아멜리아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삶은 딸 리나가 제 중심이 되어 균형을 잡는 과정이었어요. 리나는 에너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찬 밝은 불꽃 같은 아이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모와 마찬가지로 저는 딸에게 우리가 정착한 일상적인 삶보다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랍도록 저렴한 한국행 항공권이라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지식이 미디어를 통해 접한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첨단 기술, 그리고 물론 K-팝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리나는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으로 비행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K-팝 스타 보러 가는 거예요? 리나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묻곤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번 여행은 화려함과 화려함, 너머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딸아이에게 안심시켰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면서 한국의 효율성과 환대를 처음 접했습니다. 넓고 현대적인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인 공항이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공항인가? 아니면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곳인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것이 매우 체계적이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고향의 혼란스러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환대를 처음 맛본 것은 공항에서부터였습니다. 짐과 낯선 장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 젊은 한국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녀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친절은 여행에 지친 저희의 영혼을 달래주는 보약이었습니다. 그녀는 공항에서의 이동을 도와주고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장소에 대한 팁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 작은 친절은 한국에서 경험하게 될 수많은 친절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주변의 청결함과 질서정연함의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는 깔끔했고 번잡한 도심 속에서도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리나는 차창에 얼굴을 대고 새로운 광경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식사는 그 자체로 모험이었습니다. 우리는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현지 식당에 들렀습니다. 식당은 아늑하고 매력적인 곳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근엄한 표정의 중년 남성 주인은 처음엔 저희의 존재에 무관심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질에 어려움을 겪는 리나를 보자 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리나에게 포크를 가져다 주고 한국 전통 요리인 비빔밥 먹는 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맛의 향연이 펼쳐진 비빔밥을 리나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작은 제스처는 처음에는 조금 내성적이지만 알고 나면 엄청나게 따뜻하고 친절한 한국인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서울은 우뚝 솟은 고층 빌딩 사이에 고궁이 있고 번화한 시장 옆에는 고즈넉한 사찰이 있는 대조적인 도시입니다. 저희는 역사가 성벽 사이로 속삭이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리나는 많은 관람객들이 입고 있는 화려한 색상의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에 매료되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입어봐도 돼요? 리나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기분을 느끼며 궁궐 경내를 걸었습니다. 남산 서울타워 방문은 또 다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꼭대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전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이 나라에 탐험하고 발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의 저녁은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저희는 도심의 아름다운 휴식 공간인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청계천에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기는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거리 공연가들이 음악을 연주하며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희는 쇼핑과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명동의 북적거리는 거리를 찾았습니다. 리나는 다양한 길거리 간식을 먹으며 활기찬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매콤한 떡볶이부터 달콤한 호떡까지 모든 간식은 우리의 미각에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이 끝나갈 무렵, 저는 그간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었고 모든 만남은 친절과 환대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파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현대와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휴가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발견의 여정이었죠. 낯선 서울의 거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모험으로 얼굴이 환해진 리나를 침대에 눕히면서 저는 이것이 한국 여행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흥미진진한 만큼 깨달음을 주는 여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서울 상공에 떠오르면서 도시를 금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였어요. 리나와 저는 또 다른 탐험의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과 가슴 벅찬 순간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전통시장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선명한 색감, 신선한 음식의 향기, 물건을 선전하는 상인들의 합창이 혼란스러우면서도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리나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수제 인형을 파는 노점에 이끌렸습니다. 리나가 인형을 구경하자 노점상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리나의 관심을 알아채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 "이거 선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할머니의 작은 행동에 감동했습니다. 나중에 시내를 돌아다니다 우연히 숨겨진 작은 사찰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의 고요함은 번잡한 바깥 도시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조용히 앉아 우리를 둘러싼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이 조용한 순간에 저는 이 땅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우리는 지역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리나는 무한한 에너지로 앞을 향해 뛰어다니며 웃고 놀았습니다. 저는 리나를 바라보며 기쁨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말했지만 리나와 저 사이의 유대감에 감탄한다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미소와 몸짓으로 언어의 간극을 메우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름답고도 가슴 찡한 한국 문화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리나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무릎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리나 옆으로 달려갔고 리나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방을 꺼내기도 전에 한 젊은 부부가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닦고는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리나와 저 모두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나라의 진정한 본질, 즉 서로를 배려하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모험은 서울 도심으로 향하면서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현대 건축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우뚝 솟은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정수를 담은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미소와 도움의 손길로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급격한 현대화 속에서도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었죠. 저녁이 되자 저희는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빛과 색채의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저희는 강가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현지인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며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소박한 형태의 삶을 축하하는 아름다운 동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리나는 새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강변에서 놀았고 리나의 웃음소리는 제 영혼을 울리는 선율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수평선 아래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여정에 대한 감사,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경험들에 대한 감사.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의 일부가 되었고 영원히 가슴에 새겨질 추억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서울의 아침은 밝고 맑게 밝아왔고 깨어났습니다. 리나와 저는 전날 경험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중심부를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전통 한옥으로 유명한 고풍스러운 동네로 이어졌습니다. 좁은 골목을 걷다 보니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아한 곡선의 지붕과 나무로 된 문이 있는 집집마다 지난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그림 같은 배경에서 우리는 가장 마법 같은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건축물에 감탄하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자신의 한옥으로 우리를 손짓했습니다. 망설였지만 호기심의 할머니를 따라 시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한옥 안은 차 끓이는 향기와 잔잔한 한국 전통 음악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김 여사라고 소개한 그녀는 함께 차를 마시자고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평생의 사연이 얼굴에 새겨진 김 여사는 밖에서 보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고난과 기쁨, 사랑과 상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의 역사와 회복력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리나는 눈을 크게 뜨고 김 여사가 한국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화적 풍요로움이 가득한 이 순간은 단순한 공예 수업이 아니라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의 번화한 쇼핑 지구 중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트렌디한 상점과 카페들 사이에서 작은 미술관을 발견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각 작품들은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옛것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한국인의 능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리나는 색채와 패턴에 매료되어 자신의 그림에 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우리는 활기찬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광장시장이라는 곳이었는데요. 맛있는 길거리 음식 냄새와 상인들이 물건을 외치는 소리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매콤한 떡볶이, 고소한 김밥, 달콤한 붕어빵 등 한국 길거리 음식의 정석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풍미가 폭발했고 그 자체로 미식의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북적이는 시장을 헤매던 리나는 갑자기 압도당하고 불안해졌습니다. 낯선 얼굴과 소리의 바다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었죠. 리나가 힘들어하는 것을 느낀 저는 리나를 꼭 안아주며 혼돈 속에서 위안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친절한 얼굴의 한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리나가 평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말을 건네며 조용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공감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친절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숨을 고르면서 저는 이 여정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렌즈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는 김 여사 한옥의 고즈넉함부터 재래시장의 활기찬 에너지까지 다양한 경험의 만화경이었습니다.
한국의 유산, 창의성, 도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따뜻한 마음 등 한국의 다양한 얼굴을 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아름다운 자연을 탐험하는 하루로 이어졌습니다. 이른 아침, 리나와 저는 번잡한 도시 외곽에 자리한 푸르른 안식처인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한순간은 도심에 둘러싸여 있다가 다음 순간에는 우뚝 솟은 나무와 고요한 등산로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등 대조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리나에게는 힘든 하이킹이었지만 정상에 오르면 숨 막힐 듯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다는 약속이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도중에 친절한 등산객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우리를 격려하는 미소와 한국식 인사말인 안녕하세요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전염성이 강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리나도 바로 인사를 따라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한 순간은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산과 강 사이에 자리 잡은 서울의 전경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리나는 눈을 크게 뜨고 엄마, 여기선 온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 라고 외쳤습니다. 도시 높은 곳에서 바라본 그 순간은 우리 여정에 대한 완벽한 은유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이해와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향한 상승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산이 별로 없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하산은 여유롭게 진행되어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원의 고요함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상쾌한 탈출구였고 발전과 자연 사이의 균형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생명선, 저희는 여유롭게 한강 유람선을 타는 색다른 경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잔잔한 물살을 따라 유람선이 미끄러지듯 지나가자 눈앞에 펼쳐진 도시 풍경은 화려한 빛과 색채로 가득했습니다. 현대적인 스카이라인과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나란히 놓인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선상에서 우리는 다른 관광객 및 현지인들과 어울리며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리나는 새로 찾은 자신감으로 또래의 한국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몸짓과 웃음으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순수함과 개방성을 지닌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는 다시 방향을 틀었고 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는 도시의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뚝 솟은 남산타워가 밤하늘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에 비춰진 리나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평화로운 한강 유람선에서 저는 깊은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찾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람 및 자연과 교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겪은 특별한 경험들이었습니다. 서울은 효율적이고 깨끗한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을 통해 도시의 심장 박동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태도였습니다. 만원 버스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리나와 저는 간신히 버스 안에 들어섰는데 붐비는 공간에서 리나가 불편해하는 것을 본 한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이 행동은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특히 바쁜 도시 생활에서 이런 친절한 행동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놀라운 수준의 인내심과 배려를 보여줬고 덕분에 매일의 출퇴근길이 견딜만할 뿐 아니라 즐거웠습니다. 한국 대중교통에서의 경험은 한국인의 정칭, 즉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모든 미소, 정중한 고개 끄덕임, 자리 양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신선하고 가슴 벅찬 면이었고 우리를 환영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또 다른 측면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한국의 헌신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엄격한 속도 제한을 두는 스쿨존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 사회의 헌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구역에 설치된 수많은 CCTV 카메라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한국에서 어린이를 해치는 행위는 도덕적 실패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법적 범죄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은 엄마로서 매우 부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은 스쿨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식당에 비치된 어린이 메뉴판, 쉽게 구할 수 있는 유아용 의자, 동네마다 설치된 놀이터 등을 통해 아이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기 좋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때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이 당연한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를 목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보호하는 데 있어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했던 제 어린 시절의 프랑스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단순한 휴가를 넘어 우리의 선입견에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깨달음을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공동체, 친절, 복지에 대한 집단적 접근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누비며 친절한 손짓과 안전한 횡단보도를 마주할 때마다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감탄이 커졌습니다.
기술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배려와 공동체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온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리나와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은 한국에 대한 이해와 감사를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개별적인 친절 외에도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광범위한 사회적 인프라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외식은 프랑스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거의 모든 레스토랑에 어린이 메뉴가 있었고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높은 의자를 쉽게 이용할 수 있었고 직원들은 리나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 덕분에 즐거운 식사뿐 아니라 기억에 남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인의 삶의 방식에서 어린이가 훨씬 더 중심이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다양성이 증가하고 사회적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이런 모습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동체와 아동 복지가 더 강조되던 젊은 시절의 프랑스가 떠오르더군요. 가족과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한국은 그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부러움과 함께 아련한 향수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네마다 있는 놀이터부터 잘 관리된 안전한 스쿨존까지 어린이를 위한 한국의 노력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한국 사회의 한 측면은 단일민족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역학관계와 공동체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다양성의 증가가 여러 면에서 풍요로워졌지만 동시에 도전 과제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통합된 공동체 의식이 수년에 걸쳐 약해졌고 사회복지와 안전의 특정 측면도 함께 약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체성과 문화적 결속력이 강해서 범죄율이 낮고 전반적인 안정감이 높은 것 같았습니다. 늦은 밤에도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프랑스에서는 보기 드문 치안 수준을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적, 사회적 역학관계의 복잡성과 그것이 복지와 공동체 생활에 대한 사회의 접근 방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찰의 순간에 저는 한국의 사회적 가치의 깊이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족, 공동체, 아동의 복지에 대한 강조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 감탄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정이게 숙되면서 모든 경험과 상호작용이 새롭게 발견한 이해를 강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만 이룬 나라가 아니라 핵심 가치를 지키며 가족이 번영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온 나라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배운 교훈과 얻은 경험은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추억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즉 공동체와 안전, 동심의 순수함을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희는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 경험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프랑스가 이제 한국의 복지를 쫓아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출산율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기 너무 좋은 나라였어요. 다음에 리나가 더 커서 한국에 한번 같이 오고 싶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더 좋게 변할지 벌써부터 두근거리네요. 여기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필리핀 여성이 2명이 있는데요. 둘 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여행이라서 매우 신나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성 중 한 명에게 공항 보안심사 직원이 당장 이리 오라고 소리칩니다. 왜 나한테만 차별 대우를 하는 건데? 내가 쟤보다 더 부자라고. 내가 한국에 갔다 와서 이런 취급 당하는 거야? 화를 내고 항의를 해보지만 보안심사 직원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차별 대우를 당한 것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필리핀 출신 제시카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살다 온 제시카라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하와이까지의 길고도 신기한 여정을 들려줄게요. 저는 단란한 필리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가족은 저희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가족조차도 제가 한국 문화에 매료된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호기심과 우려가 섞인 얼굴로 종종 왜 한국인 거야? 하며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뿌리 깊은 열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죠. 제 방에는 늘 K-팝 포스터와 한국 드라마 DVD로 가득 차 있었고 어딜 나갈 때도 한국의 화장품과 피부관리 제품을 쓰곤 했었죠. 고등학교 시절 신디와 저는 꼭 점심을 함께 먹곤 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친해서 신디는 저를 제스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저는 시디라고 부르며 놀리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신디에게 저희 꿈이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려 사는 것이라고 진지하게 말한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신디는 제 계획을 비웃으며 한낱 공상에 불과하다고 치부해버리곤 했습니다. 한국, 정말이야, 제스. 헛된 꿈일 뿐이라고. 그녀는 불신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신디가 제 꿈의 결점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대화는 종종 논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화려한 한국 드라마와 귀에 쏙쏙 들어오는 K-팝, 음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제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아.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 따뜻한 꿈에 대한 차가운 현실의 비수 같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과 언어 장벽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을 그리 좋게만 보지 않는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일이라는 말이 있잖니. 사람들은 숨 쉴 시간도 없지. 비꼬는 듯한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신디와 가족들의 회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한국의 모든 것에 몰두했습니다. 어학 수업을 듣고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 동아리에도 가입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겠다는 결심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졸업 후 드디어 서울로 떠날 날이 왔습니다. 가족들은 조금은 불안해했지만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반면 신디는 여전히 의심이 깔린 비꼬는 듯한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조심해, 제스. 코리안 드림을 꼭 이루길 바랄게. 서울에 도착한 것은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것과 같았습니다. 도시는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활기차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이 전통 한옥과 함께 번쩍거렸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선선한 가을 공기와 어우러졌습니다. 압도적이면서도 짜릿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저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언어 장벽은 막막했지만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의지가 저를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고향이 그리웠지만 서울을 탐험하는 설렘으로 향수병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도시는 드라마처럼 화려했고 현대와 전통이 조화하는 매혹적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에 뛰어들고 싶어 어학연수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규를 만났습니다. 단순한 동급생이 아니라 제 꿈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민규와 나눈 대화는 문화적 교류와 개인적인 이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번화한 거리와 고층 빌딩뿐 아니라 조용한 사찰, 고즈넉한 공원, 역사가 깃든 동네 등 다양한 서울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삶을 배경으로 우리 관계는 성장했습니다. 민규와 함께 저는 신디가 비웃었던 화려함 너머의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민규는 온화한 태도와 이해심 많은 성격 덕분에 적응이 쉬웠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 문화의 뉘앙스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보고 한강을 따라 걷고 명동의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저는 한국의 역사, 사람들, 활기찬 문화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문화와 가치, 전통이 풍부한 이 땅은 곧 제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민규와 1년을 교제하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문화 간 로맨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떠날 평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꿈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고 제가 항상 꿈꿔왔던 삶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남산타워의 은은한 야간 조명 아래서 민규는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함께 걸어온 여정을 담아낸 소박하지만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우리 결혼식은 필리핀과 한국의 전통이 어우러져 두 세계가 합쳐지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전통 한복을 입고 한국 신부의 느낌을 한껏 살리면서도 필리핀 전통, 사랑 노래를 감동적으로 불었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결혼 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민규와 저는 편안한 일상에 안착했고 소소한 기쁨과 공동의 모험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디와 필리핀에서의 제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규는 항상 제 과거와 제 꿈을 의심했던 친구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신디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제게도 행복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녀는 여전히 제 친구였으니까요. 그때 커플 여행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민규와 이야기를 나눴고 민규도 좋아했어요. 두 사람 모두에게 완벽한 중간 지점인 하와이를 떠올렸죠. 그리고 마침내 신디 부부에게 여행에 대해 설명했을 때 잠시 망설이던 부부는 흔쾌히 수락했고 하와이 여행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민규와 함께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를 이곳에 오게 한 여정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닐라에서 꿈에 부풀어 있던 소녀가 서울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여성이 되기까지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하와이 여행이 오랜 편견에 도전하고 우정의 진정한 힘을 깨닫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하와이 여행을 앞둔 며칠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규와 저는 신디와 남편에게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여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 도착한 신디와 남편은 예상치 못한 대우에 실망했습니다. 민규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별도의 줄로 안내되었고 그 줄은 매우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직원들은 침략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강렬하게 서류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가득 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신디는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지만 신문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3시간 동안 비좁은 대기실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무사히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신디는 극명한 대우의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존중과 예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의심스러운 존재로 취급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별은 공항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디와 그녀의 남편은 하와이에 머무는 내내 소외감을 느끼는 수많은 사례를 마주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위치에 테이블을 배정받거나 다른 손님보다 주문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점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며 미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건은
현지인들에게 국적을 밝히면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포용적이었던 대화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소는 사라지고 실망한 표정으로 바뀌었고 마치 필리핀 출신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디는 다양성으로 유명한 필리핀에도 여전히 편견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멸감을 느끼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은 신디가 삼켜야 할 쓴 약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녀의 인식에 도전장을 내밀고 가혹한 차별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제시카와 민규가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렸던 편안함과 수용은 신디가 경험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 여행은 신디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공감과 이해에 대한 혹독한 교훈을 얻었죠. 신디는 제시카의 꿈과 한국을 무시했던 이전의 태도가 자신의 편협한 생각을 반영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시카는 자신이 겪은 차별을 통해 사회에 만연한 종종 수면 아래 감춰진 불의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와이에 머무는 동안 저는 신디가 자신의 감정과 씨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신디는 세상이 국적에 따라 사람들을 어떻게 다르게 대하는지 직접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신디가 이전에 제 꿈과 한국이 제게 제공했던 기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규와 저는 모두가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을 탐험하고 하와이 현지 음식을 맛보고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신디의 인식이 서서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와 서울에서의 생활 방식에 대해 더 많이 묻기 시작했고 심지어 제 선택을 더 일찍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평양 너머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신디가 저를 향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스, 내 꿈을 믿어주지 않아서 미안해.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내 삶과 이곳의 다른 모습을 보니 내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화해와 이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성장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편견과 신념을 탐구하고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민규와 저는 신디에게 우리의 세계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신디가 자신의 관점을 제고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고 서로의 삶과 선택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와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를 넘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우정을 시험하고 우리의 인식에 도전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여행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민규와 저는 일상을 되찾았지만 하와이에서의 추억은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정과 이해의 중요성,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포용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여행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테피스트리에서 아무리 다른 실타래라도 하나하나의 실타래가 모여 활기차고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과 함께 제 고향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서울은 언제나 저를 매료시켰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더욱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준 민규를 이곳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운명의 장난처럼 다소 우연적이었습니다. 제가 민규를 처음 만난 것은 언어 교환 프로그램 중이었어요. 한국어 발음이 서툴러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던 그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언어 수업 교환으로 시작된 만남은 곧 깊은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서로의 세계에 대한 공통된 호기심 때문에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민규는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내심이 많고 친절했으며 자신의 문화에 대한 깊은 존중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저에게 화려한 불빛과 번화한 거리 넘어 서울의 영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과 같은 역사적인 장소를 탐험했고 멀리 보이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한국 전통 가옥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김치와 불고기의 익숙한 맛을 넘어 한국 요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녁에는 현지 식당에서 비빔밥, 떡볶이, 삼겹살 같은 음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모험이었고 맛과 식감을 즐겁게 탐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규가 저에게 소개해 준 것은 한국의 풍경과 맛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존중과 위계 질서의 중요성, 공동체의 가치, 일상을 형성하는 뿌리 깊은 전통 등 한국 사회의 뉘앙스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모여 조상에게 경의를 표하고 풍성한 음식과 웃음으로 축하하는 설과 추석, 한국의 설날과 추수감사절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한국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어를 익히고 친구를 사귀고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현지인처럼 즐기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니라 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활기찬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필리핀을 떠난 후 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전통과 현대의 놀라운 조화였습니다. 경복궁과 같은 고궁이 번쩍이는 고층 빌딩 옆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은 과거를 기리는 동시에
미래를 포용할 수 있는 서울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병치는 현대적 발전이 역사적 뿌리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는 필리핀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교통 시스템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지하철의 효율성과 정시성은 제가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교통체증과 출퇴근길의 어려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시간을 선물 받은 것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도시를 누빌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안전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밤거리를 걷다 보면 필리핀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특히 밤이 되면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청계천을 따라 반짝이는 조명부터 활기가 넘치는 야시장까지 도시의 안전 덕분에 두려움 없이 밤의 아름다움을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음식 문화도 저를 사로잡은 또 다른 요소였습니다. 한국 요리의 다양하고 깊은 맛은 놀라웠습니다. 비빔밥과 불고기 같은 음식은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맛과 식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특히 길거리 음식은 필리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활기찬 미식의 세계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혀끝에서 춤을 추는 첫 떡볶이를 맛보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볼거리와 맛보다도 저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것은 서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함과 한대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도와주고 미소를 나누고 길을 잃은 외국인을 안내하는 그들의 친절은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친절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강했지만 서울에서는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존중과 예의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저는 전통에 대한 존중과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추진력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에 대한 소속감과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시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해 삶에 대한 열정과 새로운 삶의 터전,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싶은 열망으로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모험이었고 다양성과 변화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분주한 대도시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생긴 회복력, 끝없는 발견으로 깨어난 호기심, 복잡하면서도 매혹적인 도시의 아름다움으로 풍요로워진 정신 등 제 안에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 미묘한 차이, 사소한 에티켓의 실수, 필리핀에 대한 향수병에 시달리기도 했죠. 하지만 민규는 항상 제 곁에서 새로운 생활의 복잡함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풍성한 한국 문화와 우리의 러브스토리는 열린 마음과 수용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두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서로의 차이로 인해 더욱 풍요로워진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상에 다시 적응하면서 저는 신디와 그녀가 떠났던 여행에 대해 자주 생각했습니다. 하와이 여행은 신디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줬고 선입견을 뛰어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매일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가져다주며 계속되었습니다. 북적이는 시장 한적한 거리, 이웃들의 따뜻한 미소 등 사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더 이상 민규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어엿한 쌍둥이의 엄마가 될 것입니다. 저를 지지해준 가족들, 민규, 그리고 나중에 마음이 바뀐 신디까지도 다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눌한 발음으로 한국 여행객이 얘기하자 마을 사람들은 문을 쾅 닫고 소리질렀습니다. 어이 거기. 너 따위는 들어올 곳이 아니야. 누가 봐도 한국 발음이네. 너네가 감히? 이 이야기는 스웨덴에 놀러갔던 어느 한국인에 관한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의 작은 마을 유카스야르비에서 살고 있는 안나 닐손이에요. 오늘은 몇 년 전 겨울에 저희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슬프고 절망적이지만 따뜻한 한국인이 놀러왔을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고요한 풍경과 혹독한 겨울로 유명한 스웨덴의 한 시골 마을에서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겪어보지 못한 혹독한 눈보라와 매서운 추위가 마을을 강타했습니다. 눈보라가 치기 전날 우리 마을은 거의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늘은 칙칙한 회색이었고 공기에는 날카로운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항상 이런 일에 현명하신 어머니는 저에게 물품을 비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나, 이번엔 느낌이 다르단다. 대비해라. 그래서 저는 식료품 저장실에 식량을 채우고 장작을 모으고 난방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고 드문드문 흩날리던 눈송이가 이내 빽빽한 하얀 장막으로 변했습니다. 바람은 야생 늑대 무리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름답고도 무서운 광경이었죠. 해질 무렵 우리 마을은 두꺼운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전기가 깜빡이다가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벽난로에서 나오는 불빛이 유일한 빛이었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차가웠던 어머니를 담요로 감싸 안았던 기억이 납니다. 평소 따뜻함의 안식처였던 우리 집이 추위에 굴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이웃들이 걱정되어 밤새 불을 지피며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날 아침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런 날씨에 여행객이 우리 마을을 방문하는 것은 이제껏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일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온몸이 눈으로 뒤덮인 채 배낭을 어깨에 메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진솔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추위로 볼이 발갛게 달아오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묵을 곳이 필요해요. 그가 겨우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어눌한 영어로 말했고 저는 놀랐지만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누구도 외출해서는 안 되니까요. 눈보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장장마저도 이 날씨를 이길 순 없었고 마을은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노숙자 몇 명을 포함한 일부 노인들이 영하의 기온을 견디지 못하여 동사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었어요. 그건 정말 아직까지도 슬픈 일입니다. 모두들 서로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우리 모두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를 당황하게 한 것은 진소리의 추위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대원들은 옷을 겹겹이 껴입고 불 가까이 앉아 있는데 진소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였습니다. 굳이 불 앞에 앉아 있지도 옷을 겹겹이 껴입지도 않았는데도 말이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눈보라 속을 헤치고 나가서 웃으며 돌아오는 그의 모습은 혹독한 날씨에도 끄떡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걱정스럽게 춥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한국도 겨울이 혹독하죠. 익숙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가 가져온 생필품이 눈에 들어왔는데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진소리가 도착한 다음 날 눈보라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집 안에 웅크리고 있을 때 진소리는 눈밭으로 나섰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자부하는 유카스야르비의 강한 추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겨내는 진소리의 모습은 우리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이웃들이 눈이 낀 창문을 통해 속삭이거나 들여다보는 게 보였어요. 차를 베는 듯한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눈 위를 걷는 진소리의 모습이 보기 위함이었죠. 어떻게 저렇게 잘 버틸 수 있지? 한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호기심과 부러움, 약간의 질투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혹독한 겨울에도 강인하기로 유명한데 한국에서 온 이방인 진솔은 우리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정말이지 말이 안 됐어요. 결국엔 마을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제빵사 라스는 의심에 찬 목소리로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틀림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꽃집을 운영하던 잉그리드는 한국 음식 때문일지도 몰라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져갔고 진솔의 힘에 감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의문을 품거나 질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평소에는 반갑게 맞아주던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저희조차 당황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라는 극한의 상황이 모두의 기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진솔은 겸손한 자세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폭풍을 견디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요한슨 씨 집 진입로에 쌓인 눈을 치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어떤 말보다 더 큰 감동과 교훈을 남겼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뿐만이 아닌 저도 진솔이에게 흥미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그에게 도대체 어떻게 추위를 잘 견디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한국의 겨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산과 그곳 아이들이 추위 속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얼어붙은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타며 놀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 겨울의 칼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생생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때 진솔이가 우리 마을을 완전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배낭을 열고 작은 휴대용 난방기구를 꺼냈습니다. 이건 한국식 핫팩이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겨울철에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가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동안 저는 온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고 그 온기가 방 전체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모두 이거면 앞으로의 겨울은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한 듯 코가 빨개진 서로를 바라보며 끄덕였고 그건 곧 사실이 되었죠. 진솔이의 한국식 핫팩에 대한 소문은 곧바로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 질투는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솔 씨에게 한국에 대해, 기술에 대해, 겨울을 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솔은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질문에 답했고 그의 이야기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솔 씨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은 의심에서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추위를 잘 견디는 외국인이 아니라 마을에 한국의 새로운 지식과 따뜻함을 가져다준 중요한 인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보라가 계속되자 이제 진솔 씨는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핫팩뿐만 아니라 한국식 방한용품을 한 몸에 가지고 온 것이었죠. 그가 공개하는 아이템은 하나하나가 혁신적이었고 한국 문화를 공유한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뭐가 그리 멋졌냐고요? 하나하나 셀 수도 없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진솔 씨가 온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더욱이 추위가 심했고 진솔은 늘 있던 일이라는 듯이 전기 손난로를 꺼내 들었습니다. 매끈하고 컴팩트한 디자인의 충전식 손난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에 산에 갈 때 이걸 사용하죠. 그가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전에도 손난로를 본 적은 있지만 이만큼 발전된 제품은 없었거든요. 특히 마을 아이들은 손난로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진솔 씨 주위에 모여들며
흥미로워했습니다. 진솔 씨가 사실은 2050년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 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솔 씨는 극한의 추위를 대비해 특별히 고안된 보온 의류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특수 보온 소재를 안감으로 사용해 가볍지만 놀라울 정도로 따뜻한 재킷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입어보는 사람마다 마치 휴대용 히터를 착용한 것 같다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진솔 씨가 가져온 핫팩을 들고 재킷을 입어보니 따뜻한 걸 넘어서 땀이 날 정도였다니까요. 부피가 큰 겨울 옷에 익숙한 마을, 주민들은 슬림한 디자인과 보온 효과에 감탄했습니다. 진솔 씨가 다음으로 공개한 것은 휴대용 온열 방석 세트였습니다. 한국의 야외 행사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그가 말했다. 키 앉으면 뼛속까지 냉기가 스며든다고 불평하던 마을 어르신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어서 진솔 씨는 난로에서 나오는 열로 집안 바닥을 데우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 난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방식이지만 한국에는 아직도 온돌 바닥이 있는 집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돌 바닥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는 생소했고 마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부 상위층 계열 사람들이나 가질 수 있는 게 따뜻한 바닥이었는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런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게 정말이지 놀라웠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따뜻한 바닥을 맨발로 걷는다는 생각은 꿈만 같았습니다. 한국의 겨울철 기술이 유입되면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역사, 발전상, 문화 등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솔이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도구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질투와 의심으로 가득했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존경과 동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솔은 더 이상 추위를 견디는 한국인 여행자가 아니라 친구이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문화와 지식을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눈 덮인 마을의 설렘과 새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솔 씨는 현지 여관의 벽난로 주위에 모여 즉석에서 한국 문화의 밤을 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풍경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고 한국 전통 음악을 연주하고 한국어 구절도 몇 개 가르쳐 주었습니다. 불빛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우정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진솔이의 한국 문화의 밤이 끝나고 며칠 후 진솔이가 저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안나, 제가 마을을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난방용품을 모두와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눈보라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 특히 노인과 노숙자들은 추위를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진솔은 핫팩과 손난로 등의 물품이 부족했지만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해 우리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만에 난방용품 상자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한산했던 마을 우체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솔이와 함께 마을에 관해서 나눔의 날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진솔이의 설명을 들은 마을 주민들은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왔습니다. 진솔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직접 물품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는 한 명 한 명에게 물품의 사용법을 알려주며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어르신 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온열 방석과 보온 의류를 나눠드리자 가장 힘들어하던 어르신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잘 웃지 않으시던 스벤손 할아버지는 방석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느끼시며 웃으셨습니다. 마치 여름 햇볕 아래 앉아있는 것 같아요. 라고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진솔 씨는 단순히 물품을 나눠주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그는 핫팩에 담긴 과학적 원리와 보온 의류에 적용된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스웨덴의 겨울 생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식과 문화의 아름다운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절망과 무력감이 가득했던 마을에 희망과 동지애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난방용품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지만 마을을 진정으로 따뜻하게 만든 것은 진솔의 나눔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우리는 여관에서 공동체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진솔이 준비한 스웨덴 전통 음식과 한국 간식이 어우러진 만찬은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만찬장은 웃음과 음악,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마을의 새로운 화합을 상징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주민들을 둘러보며 진솔이가 온 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눈보라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진솔이가 가져온 온기는 물리적 온기뿐만 아니라 인간적 교감과 이해의 온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진솔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환영해준 우리에게 감사하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표했습니다. 저는 다른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스웨덴에 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을 찾았습니다. 친구를 찾았고 제2의 고향도 찾았습니다. 복도에는 건조한 눈동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진솔이가 눈보라를 뚫고 처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진솔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한국은 단편적인 뉴스나 고정관념으로만 알려진 먼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 비해 개발이 덜 되었다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겨울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추위와 눈이 일상을 위협하는 가운데
진소리의 회복 탄력성과 그가 가진 따뜻함이 마을 사람들의 선입견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추위를 견뎌내는 진소리의 능력은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았습니다. 진솔씨가 핫팩과 전기 손난로, 온돌 난방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단순히 신기한 물건이 아니라 수준 높은 혁신 문화를 상징하는 물건들이었죠. 마을 주민들은 감탄했고 처음의 거부감은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솔의 한식의 밤은 환희 그 자체였습니다. 풍부한 역사, 활기찬 현대 문화, 그리고 그가 소개하는 맛있는 음식은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김치와 불고기를 맛보고 한국의 풍경을 담은 영상을 보고 전통음악을 들으며 마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를 주도한 것은 처음에는 새로운 것에 이끌린 젊은 세대였습니다. 우리는 K-팝과 K-드라마를 공유하며 한국 대중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전염성이 강했고 곧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고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신술의 한 형태로만 여겨졌던 진솔의 태권도 수업은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태권도는 규율과 존중의 상징이자 한국 문화와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태권도를 배우면서 태권도가 탄생한 문화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배웠습니다. 또한 곧이어 마을 아이들은 집 앞에 널브러진 작은 돌들로 공기놀이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이 나뭇가지를 다듬고 점을 그리는 것이었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윷놀이를 해보고 싶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진소리의 도움으로 눈보라를 이겨내면서 마을 사람들은 진소리와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심뿐만이 아닌 마을은 더욱더 화기애애해졌죠. 혹한 겨울을 함께 이겨낸 경험은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문화축제는 이러한 변화의 정점이었습니다. 스웨덴과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형성된 상호 존중과 우정을 축하하는 행사였습니다. 문화 이해와 공존에 대한 진솔의 진심 어린 연설은 축제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진소리가 떠난 후 마을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지와 고정관념이 가득했던 곳에 이제는 존경과 찬사가 가득했습니다. 마을 공원에 조성된 한국 정원, 매주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한국 음식은 이러한 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진소리 방문의 유산은 우리 마을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우리는 더 열린 마음과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회의에서 존중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우리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따뜻함과 이해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와 관점을 바꾸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운 겨울을 저희와 함께 따뜻하게 바꿔보면 어떨까요?